오늘은 좌천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주자가 된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 영상에 정치색은 없습니다. 저번 영상인 이재명 영상이 싫어요를 많이 받았던데 아마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저번 영상에 깜빡하고 말을 안해 댓글에 적어놓았는데 인생 영상에서는 논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인물의 흠은 몰랐던 사실편에서 다루죠. 채널에 이명박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논란들, 찢는다거나 비리 이슈 등은 모두 이재명 당신이 몰랐던 사실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홍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채널에 홍준표의 인생 영상이 있지만 시간도 많이 흘러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추가되었고 예전이랑 영상 퀄리티도 차이가 좀 나니 리메이크 느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주요 대선 주자들을 다 다루기로 했으니 말이죠. 서론이 길었네요. 윤석열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960년 12월 한창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윤석열은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납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윤기준 교수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공동 설립자죠. 어린 시절부터 아는 것이 많고 똘똘하다는 이유로 윤석열은 국민학교 때 돌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윤석열이 좋아하던 만화 영화는 황금박쥐였는데 윤석열과 초중학교를 같이 다닌 고 김원희 교수는 국민학교 시절 윤석열은 그림 일기를 쓸 때면 언제나 자신에게 일기장을 가져와 황금박쥐를 그려달라고 했다고 하죠. 대광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 1979년 충암중학교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윤석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서울대에 다니던 시기 교내에서 모의 재판이 열렸을 때 윤석열은 판사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윤석열은 모의 재판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신혁화 국무총리를 사형시키고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모의 재판이 열리던 시기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10일 전이었죠. 윤석열이 판사를 맡았던 모의 재판 이야기는 빠르게 교내와 바깥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보안사령부에 소속된 친척이 윤석열을 피신시키라고 전화해줘서 윤석열은 3달 동안 강원도 강릉으로 피신합니다. 피신을 갔다가 돌아온 윤석열은 사법시험 2차에서 여러 차례 낙방을 하는데요. 이때 낙방했던 이유가 윤석열이 판사 역할을 했던 모의 재판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이다 보니 이런 말들이 생겼죠. 윤석열 본인은 자신이 넓고 깊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도 의리 때문에 경조사를 챙겨서 여러 차례 낙방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정신적으로 힘들 법도 한데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해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91년 구수 끝에 32살의 다소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죠. 여담으로 윤석열은 시험 준비 중에 서울대 도서관이나 인근 독서실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과 토론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사법시험의 경험이 많다 보니 모르는 게 거의 없었던 윤석열은 신림구동의 신선으로 불리기도 했죠. 어렵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윤석열은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이후 1996년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1997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일했죠. 그리고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윤석열의 화려한 업적이 시작되는데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하더니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민 것이죠. 소환된 박희원 치안감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하루 만에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양의 증거를 수집하고 신문했기에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고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죠. 이후 2002년 윤석열은 변호사를 하겠다고 검찰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만에 경력직 채용을 통해 복직하죠. 복직한 윤석열은 바로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과 강금원을 구속수사합니다. 복귀도 참 화려하게 했네요. 2006년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에서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정상명에게 면담을 신청하더니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직서를 내밀죠. 나를 자르거나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죠. 사건들 모두 굵직하고 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 인생이 상당히 화려해 보이죠. 허나 진짜 굵은 사건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8년 윤석열은 BBK 특검에 참여하죠. BBK 사건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BBK는 투자회사로 2년 만에 사라졌지만 연쇄 금융 사기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시끌벅
시끌벅적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BBK 특검은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죠. BBK 특검 이후 윤석열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으로 갔다가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을 거쳐 다시 대검찰청으로 복귀합니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윤석열은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 대검찰청 중수 2과장, 이어서 중수 1과장까지 거치고 2012년 여름 윤석열은 서울검찰청 제1부 부장검사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실력으로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윤석열이 결혼한 것도 2012년이었습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던 해이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해이기도 한데요. 이때 윤석열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가게 되었고 동시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됩니다. 윤석열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맡으면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화려했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상관인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은 자잘한 사건으로 수사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윤석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죠. 사건은 더 시끄러워지고 판이 커진 틈을 활용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원법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합니다. 원세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받았지만 이건 나중 일이고 구형할 때 이목을 끌기, 아니 분위기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했죠. 1심 이후 윤석열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너무 심해 조영곤 검사장 밑에서 수사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모든 이목이 주목되었고 윤석열의 말을 들은 정감년 의원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석열은 명언을 남기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끝나고 2014년 대검감찰위원회는 윤석열을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합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좌천이었죠. 윤석열과 같이 국정원을 털었던 박형철 부팀장은 좌천을 당한 이후에 옷을 벗고 법률사무소를 열지만 윤석열은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고된 시간을 견뎌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죠. 시간은 흘러 2016년 윤석열의 인생을 바꿀 대망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를 담당하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석열을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하죠. 당시 여론은 역대 특검팀들이 보여준 친분관계나 유착 등의 모습을 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특검팀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근혜는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분위기, 여론, 그리고 실제적인 진행까지 모든 걸 엎으려고 뽑은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특검팀 합류는 특히 여론을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여론은 점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의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윤석열의 합류와 함께 대한민국에서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죠. 복귀식을 화려하게 치른 윤석열은 바로 삼성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최순실 특검 당시 뇌물죄 혐의가 의심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당시 삼성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로 매우 친하다고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였는데 삼성이 방패 삼아서 든 문강배 변호사도 윤석열을 막지는 못하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증되자 윤석열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특검이 끝난 이후 재판까지 파견검사로서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끝을 봅니다. 박근혜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재용까지 구속되며 윤석열은 진보 측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2007년 5월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을 지명하고 윤석열은 자천되었던 검사에서 순식간에 검찰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윤석열이 지검장 자리에 오른 것은 보수적인 검사기수 문화에 균열을 낸 것과도 같았죠. 당시 좌천됐던 윤석열이 갑작스럽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그것도 지검장으로 돌아오자 서울지검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가지는 의미는 기수문화를 파괴했다는 것보다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가 하려 했던 것 중 큰 게 검찰개혁이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전부 윤석열이 진보, 아니 문재인의 편이라고 생각했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로 들어와 바로 검사 내부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지목한 12명을 쳐내고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에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키죠. 이때 우병우 라인은 사실상 싹 정리됩니다. 그리고는 어정쩡하게 끝나버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후벼 파는데요. 민간인 댓글 부대와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국정원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중에 국정원으로 파견됐던 검사들이 수사방해를 위해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과 수사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짰다는 증언들이 나오자 윤석열은 크게 분노하며 관련된 검사들을 싸그리 털어버리기까지 하죠. 장호중 전 부장직원과
관련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청구합니다. 윤석열은 수사를 방해한 모든 검사들을 구속하며 식구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아까 말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 이전에 정감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떠오르네요. 국정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창훈 차장검사가 투신하는 사건까지 터졌지만 여론은 윤석열의 편이었습니다. 너무 강압적인 수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야당 인사들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안실장을 했던 김관진까지 구속시켜버립니다. 2018년까지 국정원을 잡아내던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이었던 김진모와 김백준까지 구속시키며 이명박을 코너로 몰죠. 결국은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의 주인공 주식회사 다스의 임직원들 자택과 이상득 의원의 저택 영포빌딩의 지하창고까지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죠. 윤석열은 이명박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케이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죠. 그 후로도 사법농단 수사와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수사, 버닝썬 게이트까지 윤석열을 거칩니다. 당장 8시 뉴스 헤드라인에 떠도 손색이 없을 굵은 사건들을 처리하던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죠. 당시 문재인은 임명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문재인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윤석열이 문재인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진짜로 세력을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버리기 시작하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거의 직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사학 비리 등의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론에서는 윤석열이 선봉인 검찰이 과연 조국을 수사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대부분은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의 신복 같은 이미지가 강했고 무엇보다 검찰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건드렸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여론을 깨부수고 조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윤석열이 진짜로 살아있는, 그것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민 것이죠. 심지어 조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된 사건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두 팔을 들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미적거리는 것 없이 신속하게 조국을 털어나가기 시작했고 이때 윤석열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하나하나가 전부 특종이었죠. 2019년 9월 6일 검찰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해버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피의자 소환도 거치지 않고 기소했죠. 며칠 뒤인 9월 9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코링크 P와 웰스 CNT 대표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건 기각되었는데 코링크 P 이상훈 대표와 웰스 CNT 대표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에서 기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조금 제동이 걸리는가 했지만 이어진 9월 14일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국의 오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버리죠. 체포한 이후 16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소명된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를 어렵게 구속시킨 검찰은 23일 문재인이 해외 순방을 간 틈을 타 조국의 집을 장장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합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도끼가 보이죠. 10월 3일에는 검찰이 정경심을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8시간 만에 조사는 중단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지만 윤석열은 이틀 뒤에 정경심을 다시 출석하게 하죠. 재출석했을 때는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를 두고 여야는 각각 황제 수사다, 반대쪽에서는 강압 수사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일인데 말이죠. 시간은 조금 지나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의 건강상에 문제가 나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은 칼을 갈고 21일 다시 보충된 증거들과 내용을 가지고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정경심은 구속됩니다. 29일에는 조국 동생을 향해 다시 한번 칼을 세우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공하며 조국의 가족들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탈탈 털어버리죠. 조국을 잡아족친 이후 윤석열은 문재인의 정권 핵심부의 범죄 의혹들, 그러니까 유재수의 감찰 무마 의혹이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도 시작되었죠.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진보의 영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응원하는 인물이 되었죠. 조국 법무부
외교부 장관은 논란 끝에 퇴임했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정부와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 측의 대립구도는 꽤 오랜 시간 이어졌고 2020년 11월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직무정지를 받은 윤석열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임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사의를 표명하자 급하게 사표를 수리해줬죠. 사직을 했으니 윤석열이 패한 걸까요? 현재 윤석열은 대선주자 후보로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칼춤을 췄던 경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현재는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네요. 물론 대선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좋은 의미로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파란만장했던 늦가기 막내 검사 윤석열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